자신이 혹시 성인 ADHD가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내 집중력을 뺏어가는 자극들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그러한 자극들을 더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됐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집중력을 오래 유지하는 건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집중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경쟁력이 되겠죠. 오늘은 집중력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저는 집중력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갤럽 강점 검사 해보셨어요? 갤럽 강점 검사를 하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34가지 강점 중에서 나의 강점 1위부터 5위까지가 무엇인지 알려주거든요. 저의 5가지 강점 중 1위가 바로 집중입니다. 저는 이 1번 강점을 극단까지 개발하는데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제가 갤럽 강점 코치 자격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 코칭의 목적 자체가 약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강점을 더 개발하는 데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집중과 관련된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요. 집중력에 대해서 나오는 최신 연구 결과를 계속 팔로잉하면서 저의 집중력 루틴을 지속적으로 다듬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이 3단계 루틴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자꾸만 도망가는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아주 확실하게 가둬둘 수 있을 겁니다. 1단계는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만 남기기입니다. 원싱, 에센셜리즘 이런 책들을 보면 하나의 목표만 남기라고 합니다. 굳이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하나의 목표 추구가 집중과 성과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됐습니다. 왜 안 될까요? 욕심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 잘하고 싶다는 욕심, 하나에 올인했다가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느낄 두려움. 그래서 원싱을 읽고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조치는 하고 있는 일 5개 중 2개 정도를 날리는 수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극단적으로 딱 하나만 남겨보세요. 한 달이어도 좋고 일주일이어도 좋습니다. 극단적으로 단 하나만 남기면 그 단 하나의 목표만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성과를 갖고 올 수 있는지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잘 처리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문제없이 돌아가게 하는 정도이거나 사실상 큰 의미 없는 성과들을 가져다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그렇게 일을 버리고 바쁘게 뭔가를 계속 하는 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초월하거나 내 삶을 바꾸는 수준까지 어떤 결과를 만들려면 사실 하나만 하기에도 벅찹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때 집중력이 왜 깨지냐? 어떤 일이든 큰 돈을 벌어다 줄 가치를 만들어낼 수준까지 남들과 차별화하려면 그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계속 극복해 가야 하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면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쉬운 다른 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쉬운 문제만 계속 해결해 가면서 여러 영역에서 레벨 1, 2에 머무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만 남기면 눈 돌릴 곳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장애물을 극복할 궁리를 하게 됩니다. 계획 목록에서 쉽고 편한 목표, 그래서 푼돈만 벌어다 줄 것이 분명한 목표들은 모두 지우세요. 어렵고 두렵고 불편하지만 효과가 가장 큰 단 하나의 일만 남기세요. 그 하나를 고르는 기준은 원싱의 한 문장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더욱 쉬워지게 하거나 필요 없게 만들어줄 일, 그게 여러분들의 원싱입니다. 그것에 올인해보세요. 집중력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2단계는 자극 없애기입니다. 저도 자극을 없애려고 몇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 수준이 부끄러워질 만큼 극단적인 방법을 쓰고 계신 분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드려볼까 해요. 아마 뉴스로 접하셔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수학계의 노벨상, 필즈상을 수상하신 허준희 교수님입니다. 허준희 교수님 책상 위에는 노트, 샤프, 모래시계가 전부고 이 바닥에는 요가 매트만 덩그러니 놓여있다고 해요. 시각적 자극을 최소화시킨 거죠. 점심도 항상 같은 거를 드시는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새로운 음식을 고르고 맛보면 정신이 산만해지고 그건 일종의 불필요한 자극이어서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각적 자극을 최소화한 거죠. 좋아하는 노래도 너무 빠져들까봐 듣지 않는데요. 이건 어떤 자극을 최소화한 건가요? 청각이죠. 허준희 교수님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자극적인 것에 약한 사람이다. 잘 중독된다. 그래서 일상을 깨트릴 수 있는 자극은 거의 피한다.
허준희 교수님은 상위 1%의 두뇌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마치 감옥과 같은 환경 설정을 통해서 집중력을 더 높이고 0.1%의 영역으로 들어가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상위 1%가 아닙니다. 상위 5%도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쟁해야 하는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상위 1%의 두뇌를 타고나는 사람들은 허준희 교수님처럼 수학 난제를 풀고 있거나 사람들을 저 우주로 이주시킬 계획을 짜고 있겠죠. 우리가 경쟁해야 하는 사람들은 보통 머리에 보통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고 틈만 나면 유튜브 보고 싶고 틈만 나면 TV 리모컨으로 손이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보통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보다 집중의 양과 질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린 1단계 하나만 남기기, 2단계 자극 없애기, 이 두 가지만 의지를 갖고 적용해도 보통 사람들과의 격차를 크게 늘리실 수 있을 겁니다. 허준희 교수님 방식에 비하면 제가 하는 방법은 좀 부끄럽지만 제가 자극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을 다닐 때부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생활을 오래 해왔어요. 정말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아요. 저한테는 스마트폰이 집중력을 뺏는 가장 큰 자극이거든요. 그 시간엔 스마트폰도 안 보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유튜브 보려고 이렇게 일찍 일어났나? 내가 네이버 기사 읽으려고 이 시간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나? 어차피 그 시간에는 연락 올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아예 거실에다 놔두고 그 새벽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포모도로 기법입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인데요. 포모도로 기법은 타이머를 이용해서 25분간 집중하고 5분간 휴식하는 방법입니다. 프란체스코 시릴로라는 사람이 시간관리 방법론으로 제안했다고 해요. 이 포모도로는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라는 뜻이고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토마토 모양의 타이머를 이용해서 이 방법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모도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아까 허준희 교수님 책상 위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노트, 샤프, 그리고 모래시계. 15분을 잴 수 있는 모래시계인데 허준희 교수님은 자신이 극도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15분이기 때문에 이 15분짜리 모래시계를 쓴다고 합니다. 허준희 교수님도 이 모래시계를 이용해서 이 시간관리 기법을 쓰고 계신 거죠. 제가 사용하는 도구는 이겁니다. 구글 타이머라고 알려진 타이머인데요.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을 돌려놓으면 빨간색으로 시간이 줄고 있는 게 보이고 시간이 다 지났을 때 알람이 울립니다. 사람마다 극도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 맞게 시간을 설정해두면 돼요. 저는 지금 25분 집중에 5분을 한 세트로 총 4세트를 돌리고 20분을 쉬는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25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25분 동안 정말 딴짓, 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뭐 하나에 온전히 몰입해서 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직접 해보시면 25분도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요. 이런 거죠. 책상에 앉아서 일이든 공부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을 마시고 싶어요. 물 당장 안 마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물 핑계로 자리를 뜨는 거죠. 부엌에서 물만 마시고 오나요?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게 되죠. 또 뭐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한테 답장을 안 한 게 생각이 나요. 당장 답장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열고 굳이 답장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것저것 보다가 시간을 날려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갑자기 물 마시고 싶어, 답장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니다, 시간 요만큼 남았으니까 한 세트 끝내고 쉬는 시간에 하자, 이런 생각으로 집중의 끈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좋냐면요, 내 집중력 근육이 얼마나 단련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이 돼요. 제가 이걸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집중 시간을 15분으로 했었는데 4세트를 돌리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5분으로 4세트를 하고 컨디션이 좋은 날은 6세트까지도 해요. 그만큼 집중력이 단련된 거죠. 우리가 헬스할 때 한 개 더, 한 개 더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무게를 늘려가는 것처럼 이것도 한 세트만 더 할까? 한 세트 더 하고 나면 한 세트만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이런 거죠. 근력을 계속 키워서 벤치프레스 100kg을 들게 된 사람이 60kg으로 운동할까요? 절대 안 하죠. 못해도 90kg으로 시작합니다. 이 집중력도 계속 키워서 50분을 한 번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사람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도 40분은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력 키우는 걸 수치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엑셀판에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노트를 쓰셔도 좋고요. 검색을 해보시면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알람도 되고 알람을 꺼놓으면 이렇게 램프로 알려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꼭 이런 타이머가 아니어도 됩니다. 모래시계도 좋죠.
건전지가 필요 없잖아요. 스마트폰 타이머도 좋아요. 따로 구입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죠. 그리고 이 3단계를 할 때 집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꿀팁은 동공 컨트롤입니다. 이건 바이오 피드백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바이오 피드백은 쉽게 말해서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뇌의 상태, 이 뇌의 활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이 있죠. 펜을 입술로 물고 만화책을 읽은 그룹과 펜을 이 어금니로 물고 만화책을 읽은 그룹 중에 이 어금니로 펜을 문 그룹이 그 만화책을 더 재밌다고 평가한 실험입니다. 입술로 펜을 물면 불만 있는 표정이 만들어지고 이 어금니 쪽으로 펜을 물면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이 만들어지죠. 인위적으로 만든 표정이 실제 뇌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우리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이번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 연구 사례를 들어볼까요? 미간의 주름을 펴기 위해서 보톡스 시술을 받죠. 여기를 눈썹 주름근이라고 하는데 이 눈썹 주름근에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람 중에 불안이 줄어든 경험을 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가 땡땡해서 찡그린 표정을 지을 수 없게 되니까 이 찡그린 표정에서 생길 법한 감정도 줄어들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바이오 피드백을 활용하는 팁은 이겁니다. 어떤 뇌의 상태가 되고 싶다면 그 뇌의 상태가 됐을 때 나올 법한 표정, 몸동작, 호흡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바이오 피드백 원리를 이 집중력에 적용해서 우리가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몸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몸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들면 집중력도 높아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 책 멘탈체육관에서 멘탈을 리드하라 챕터를 보면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긴 했는데요. 오늘은 제 책에 나온 이야기 말고 신경과학자 앤드류 후버만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리치롤 채널에서 가져왔고 앤드류 후버만과의 팟캐스트 방송을 번역해서 보여드립니다. That were designed to control our overall arousal state. When I bring up the level of adrenaline in my body through breathing, or let's say I see a troubling text, the pupils dilate, and when that happens, our visual system actually enters something that's a little bit more like portrait mode on our phone. There's a process called accommodation, and your ability to focus on one thing visually actually becomes better, and your ability to see everything else blurs away. And that's the ability to just see that screen of text, or that if you work on pad and paper, to just see that pad and paper. And then as you start writing, what people don't realize is that mental focus follows visual focus. Now, in blind people, it's slightly different. It follows auditory focus. But in most people, your visual focus, as you bring that into really sharp relief, that image of your book, and you stare at it, you're going to feel some agitation and your mind's going to be jumping all over the place. But if you wait just a couple minutes, the rest of the world will disappear. I think this is sort of like the flow state people are looking for. When our gaze is dilated, so when we're relaxed, there's actually what happens is the pupil kind of relaxes a bit. It doesn't always get bigger or smaller, but what happens is when we're relaxed, so if you view a horizon, for instance, or you go into what's called panoramic vision, so even though I'm looking at you right now, I can dilate my gaze without moving my head or eyes, so I can see the corners of the room and the ceiling. I can see myself in the environment. When we do that, our perception of time broadens and we feel like we have more time. And what we're doing when we do that, focus versus defocus, as I call it, or focal vision versus panoramic vision, is you're toggling on and of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for alertness. You're turning on and off that norepinephrine circuit. I can control my autonomic nervous system. I can focus or defocus. And if you really look at the realm of high performance, what you start to realize is people who are very good at their respective sport or career, or in the special operations community, what they do, are exceptionally good at turning on and off these systems. So they're highly functional at achieving their milestones, but they're not spending out extra energy. Because when you go into panoramic vision, you start to uncouple this space-time thing and you get some rest and relaxation. Yeah. The other thing is that just merely going into panoramic vision, say between a meeting, instead of looking at your phone, more focal vision, you're working hard on your book. Maybe you walk to the kitchen, just 2 seconds of what I call deliberate decompression, where you just kind of let your mind go broader, will allow you to reset your focus much more intensely when you return to that book, as opposed to if you had looked at your phone or engaged even in some other kind of deep duration path outcome type function of the brain.
영상 내용을 정리하면 시각적 집중이 뇌의 집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이오 피드백의 원리죠. 글씨든 펜 끝이든 초점을 맞추면 실제로 뇌가 초점 모드로 들어가고, 초점을 넓고 흐리게 만들면 이완 모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쉴 때는 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파노라믹 비전으로 넓고 흐리게 바라보는 게 다시 집중 모드로 들어가기 위한 좋은 휴식법이라는 거죠. 이제 집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동공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초집중 모드로 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꿀팁은 몰입 신호 만들기입니다. 우선 제가 코칭했던 골프 선수에게 직접 만들어줬던 몰입 신호를 예로 들어볼게요. 성적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받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자꾸만 신경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 홀에서 했던 실수, 내가 골프를 계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모든 중요한 일들은 지금 여기 현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에 미련을 두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나의 집중력을 분산하는 거죠. 내가 현재에 집중하고 있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나만의 몰입 신호를 만들면 집중력을 바로 현재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선수와 만든 몰입 신호는 리셋, 드래그, 앤 드롭이었습니다. 모든 샷을 준비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전에 쳤던 샷에 대한 생각을 깨끗하게 지우고 오로지 새로운 공 앞에 선다. 리셋. 공을 보내야 할 곳을 조준한다. 드래그. 간결한 스윙으로 공을 원하는 위치에 떨어뜨린다. 드롭. 아무런 감정 없이 정확한 작업만 수행하는 컴퓨터처럼 샷을 할 때마다 리셋, 드래그 앤 드롭만 생각했고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몰입 신호로 집중을 계속 유지해 간 거죠. 만약 일이나 공부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몰입 신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일하거나 책을 읽을 때 제 머리 위에 탁구공이 떠 있다고 상상합니다. 이 집중력이 끊기는 순간 탁구공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집중의 끈을 계속 이어가요. 만약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청중의 리액션이 안 좋다. 그럼 집중이 깨지거든요. 그때의 몰입 신호는 또박또박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발음에 집중해서 또박또박 씹듯이 내뱉자는 신호를 스스로한테 보내요. 그럼 청중의 리액션에 말리지 않고 집중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몰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나만의 몰입 신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린 집중력을 가두기 위한 3단계 루틴과 오늘의 두 가지 꿀팁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1단계 한 가지만 남긴다. 2단계 그 하나를 할 때 불필요한 자극을 없앤다. 3단계 포모도로 기법을 통해 규칙적인 집중과 휴식을 가져간다. 집중에 들어가기 전에는 초점을 좁히고 쉴 때는 초점을 넓힌다. 몰입이 깨지는 순간이 오면 나만의 몰입 신호를 통해 집중을 이어간다. 저는 왜 그렇게 책 읽는 걸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 계기는요, 오늘 영상의 주제인 후두부 독서법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 책을 읽을 때마다 강한 몰입을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간단해서 바로 배워서 쓰실 수 있고요. 연습할 필요 없이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후두부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부터가 진짜 꿀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스승인 암브로시우스는 독서 고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가 독서하는 모습은 여러 책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묘사된 모습의 공통점은 독서하는 기세가 책을 뚫어버릴 정도로 맹렬했다는 점이에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책을 읽는 그의 곁에는 누구도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손님들조차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그의 두 눈은 책장을 뚫어버릴 듯 했고 그의 가슴은 두 눈이 읽는 각 구절의 의미를 무서운 기세로 파악하고 있었다. 저도 책을 읽을 때 비슷한 상태에 빠집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사건 하나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느 겨울이었는데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책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내릴 역에 도착해서 책을 덮고 가방에 넣었어야 했는데 책을 덮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지하철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철역 입구에서 땅이 얼어있는 걸 보지 못하고 그 땅을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정말 크게 자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허리랑 엉덩이가 너무 아팠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 책 어딨지? 제가 놓친 책이 저기에서 출근하는 사람들 발에 밟혀서 더럽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쪽팔림이나 통증보다 제 책이 상한 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읽은 책은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넘어지기 전에 읽었던 마지막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행복의 기술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이해하고 삶을 살면서 그것들을 키우는 일에 관심 갖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날 하루 종일 철학적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선 책은 확실했고요. 두 가지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운동과 글쓰기. 당시에 코칭과 회사 생활을 병행하면서 퇴사를 망설이고 있던 때였어요. 퇴사하고 코칭만 전업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늘 생각만 하던 퇴사를 행동으로 옮겨야겠다고 결심한 게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돈을 좀 덜 벌어도 되겠다. 나에게 즉시 확실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세 가지, 책, 운동, 글쓰기는 돈이 거의 들지 않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책 읽는 걸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 계기는요, 오늘 영상의 주제인 후두부 독서법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 책을 읽을 때마다 강한 몰입을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후두부 독서법이 뭔지 궁금하시죠? 이 초이식 독서법이라는 책에 소개된 후두부 독서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서 바로 배워서 쓰실 수 있고요. 연습할 필요 없이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겁니다. 크리스티안 그리닝은 그의 저서 책 먹는 독서에서 집중을 강조했습니다. 집중한 상태에서 독서를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어떻게 집중해서 읽을 수 있을까요? 집중을 하는데 중요한 신체 부위가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후두부입니다. 우리 후두부에는 의식을 집중하는 의식의 통로가 있다고 해요. 후두부가 정확히 어디냐면 우리 뒤통수에서 이 불쑥 튀어나온 부위가 있죠. 여기가 후두부입니다. 독서 고수들은 이 부위에 확고한 집중력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어요. 반면에 독서 초보들은 집중력 지점을 이리저리 옮겨 놓는다고 해요. 독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으로 읽어야 하는데, 여기서 통으로 읽는다는 건 의미 단위로 읽고 여러 줄을 한꺼번에 읽는 걸 말합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읽으면 금방 피로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렇게 읽지 않고요. 통으로 읽으려면 시선을 광각으로 펼쳐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두부에 집중하면 편안한 각성 상태가 일어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의미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쉬워져요. 눈의 움직임도 더 원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독서법 전문가 폴 쉴리는요, 그의 책 포토 리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두부 위쪽에 의식을 집중하면 시야가 넓어지고 잡념이 줄어들면서 텍스트 이미지가 마치 빨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후두부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부터가 진짜 꿀팁입니다. AT&T, IBM, 애플, 3M 등 미국의 수많은 대기업과 전 세계 30만 명 이상이 배우고 있는 폴 쉴리의 독서법에서는 귤 기법을 통해 후두부의 의식을 집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6단계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1단계, 여러분 손에 귤을 하나 쥐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2단계, 귤의 크기, 무게, 색깔, 냄새를 떠올립니다. 3단계, 손을 번갈아 가면서 귤을 주고 받아보세요. 4단계, 이 귤을 후두부 위쪽에 올려놓으세요. 5단계, 이제 손을 내리고 후두부 위쪽에 귤이 떠 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마지막 6단계, 귤이 굴러내려오지 않도록 후두부에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그 상태로 책을 읽는 거예요. 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귤이 굴러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책을 펴고 바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중력과 읽는 속도가 2배는 향상될 거예요. 단,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단지 속독을 위한 목적으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는 속도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배경 지식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빨라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독서가 몸값을 높이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독서 시리즈 1번 영상인 이 영상부터 정주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어게임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십시오.